김상욱, 유지원의 뉴턴의 아틀리에. 이동건 선생님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턴의 아틀리에는 이동건 선생님이 추천을 해서 같이 읽게 된 책이에요. 이 책을 추천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은 좀 막연하게 가졌었던 것 같아요. 종교와 철학이 과학적인 사유보다는 좀 더 위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우연히 이 책의 저자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을 들어보니 굉장히 영적인 부분, 종교적인 부분과 이 과학적인 사유라는 것이 굉장히 밀접하게 맞닿아 있더라는 것이죠. 예. 그 연결고리를 찾으셨군요. 네. 네. 그래서 과학적 사유라는 것이 철학적인 부분과 비견했을 때 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도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그렇죠. 고대 서양 철학자들은 과학자이기도 했잖아요. 수학자이기도 했고. 맞습니다. 근대까지도 뭐 과학과 철학은 함께 공부를 했는 과목이었고요. 현대에 들어오면서 이 과목이 좀 분리가 되었던 그런 형태인 것 같아서 실제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도 마치 종교서적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우주 공간에 막 둥둥 떠 있는 그런 느낌. 망원경이라는 독서 모임에서 이 책을 소개를 했고 같이 읽었고, 그리고 대부분의 또 읽어보신 분들이 또 저와 비슷한 그러한 좀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이 책은 예술가와 과학자가 공통의 주제로 글을 써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김상욱 교수님은 워낙에 TV 출연을 많이 하셔서 유명하죠? 예, 굉장히 인지도도 있으시고 가장 유명한 우리나라의 과학자 중에 한 분이시죠. 그분이 과학자로서의 그 경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크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 대단한 이야기꾼이신 것 같아요. 아하, 예, 네. 뭐 양자 물리학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하면서도 쉽게 풀어나가는 형태를 보여주시고 있고, 과학자가 아닌 네. 과학 이외의 영역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쪽으로 건너갈 수 있는 네, 다리를 이렇게 딱 대주는 느낌? 네. 그럼 아마 양자 물리학의 입문서로서도 이분의 저서들이 굉장히 좀 각광받고 있는 그런 분이신 것 같고, 지금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뭐 카이스트에서 뭐 학사, 석사, 박사까지 다 받으셨더라고요.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엄친아. 그리고 유지원 씨 서울대학교 시각디자인 전공하고 독일에서 예술장학생으로 뭐 타이포그래피를 독일에서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2019년도까지 홍익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뭐 재직을 하셨던 것 같고요. 제가 이분 블로그를 들어가 보니까 다양하게 뭐 저작 활동도 하고 계시고 뭐 연구나 이런 부분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타이포그래피 하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나요? 우리는 오래전부터 서예를 해왔기 때문에 이 타이포그래피와 같이 생활했던 민족이고 공동체였던 것 같아요. 네. 예. 이 폰트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공기와 같이 그렇죠. 너무나 익숙하니까 오히려 이 중요성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하는 분야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혹시 좋아하는 폰트가 있나요? 시인성이 좋은 것, 봤을 때 한눈에 딱 들어오는 것들. 네, 대표적으로. 그래서 뭐 고딕체나 이런 것들이 시인성이 좋겠죠. 그렇네요. 네, 네이버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 중에서 나눔 스퀘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눔 스퀘어. 네, 나눔 스퀘어, 그 다음에 나눔 스퀘어 라운드. 라운드 좀 굴린 거. 네네. 또 이게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작권이 무료로 배포가 된 거거든요. 아하, 중요한 이유네요. 네네. 네. 그래서 전달력이 가장 좋은 폰트를 네네. 좋아하시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5개 카테고리로 이루어진 책인데요. 네. 각 카테고리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 같아요. 각 카테고리별 하나의 주제를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첫 번째 카테고리가 관계 맺고 연결된다는 것. 네, 이 중에서 저는 소통에 대한 주제가 전체 카테고리를 다 아우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마치 플랫폼 역할을 하는군요. 이게 소통이. 이 소통이 저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소통을 하기 위한 수단은 무궁무진하게 늘었거든요. 네. 굉장히 소통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데 현대 사회는 점점 더 사람들이 외로워지는. 그래서 고대부터 현대 사회까지 혹은 그 이후의 미래까지도 이 소통은 계속적인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유지원 작가는 약간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띄었어요, 저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죠. 우리의 언어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새겨지고 소화된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소통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우리가 하는 모든 언어들은 새겨지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우리 뇌에서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뇌라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보정하고 편집해서 내 구미에 맞게끔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렇게 따져본다면 진정한 소통이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불가능하죠. 네. 근데 오히려 온전하게 받아들여진다면 소통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러네요. 소통의 불가능성이 소통의 필요성을 또 네. 불러일으키는 그런 순환들. 우리 모두는 죽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죽음은 목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이란 현상이 어떻게 우리한테 해석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도움이 될까 고민들이 있거든요. 선생님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죽음이 공포스러운 것이 아니고 죽음까지 가는 이 과정이 공포스러운 것 같아요. 뭐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어떤 추정이나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 책을 읽으면서 윤회가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죽음이 돼서 분해가 돼서 원자가 돼서 그렇죠. 이오지 흩어져서 네. 어떤 식으로든지 또 결합을 해서 어떤 네. 형태를 조성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윤회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자아 동일성을 가지고 이 개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아닐지라도. 언어라는 것이 민족성에 따라서 언어 성격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말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의태어, 의성어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죠. 그렇죠. 네. 네. 그게 우리나라의 뭐 감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뛰어나기 때문에 뭐 의태어, 의성어가 그렇게 발달되었다라고 사실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독일어 같은 경우는 이제 딱딱기에 네. 이렇게 박혀 이렇게. 근데 사람들의 태도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독일어는 문법이 정확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또 독일의 민족성을 좀 나타내는 거. 그리고 중국어를 보면 독일하고 조금 반대인 것 같아요. 정해진 문법에서 벗어나도 말이 통하는 거죠. 그래서 전투 중국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단어를 그냥 막 무작위로 던져도 그 꽂히네요. 알아듣는, 표정에. 알아듣는 거죠. 막 그냥 던져도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또 순서를 또 바꿔서 던지면 또 이해를 하는. 아. 이런 민족성이 처음에는 언어에 영향을 줬겠지만 언어를 쓰면서 그 민족성이 또 맞춰지는. 그렇죠. 저는 이제 유지원 작가가 쓴 글 중에 이런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와닿거든요. 독일어와 한국어가 부딪히는 경계는 내게 싱그러운 바람이 부는 골짜기 같았다. 나는 목적지에 가지 않고 그곳에서 노는 것이 좋았다.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센세이션했어요. 네. 저는 이 골짜기에서 한 번도 놀아본 적이 없어요. 외국어하고 한국어가 만나는 이 지점에서. 항상 전투태세로 싸우고 스트레스 받고 있었는데 이 말이 주는 그 자유로움이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한 바람이었거든요. 그 영화 컨택트라는 영화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 영화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예요. 네. 지구상의 언어는 시제가 있잖아요. 현재, 과거, 미래. 근데 그 외계인의 언어는 동시에 세 가지 시제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외계인들은 그 세 가지 시제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언어라는 것이 네. 확장이 된다면 이 사고의 영역 자체도 굉장히 확장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가능성을 이 컨택트에서 네네.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 저 언어 자체가 이제 추상화 작업이라고 한다면 수학이나 물리 어떤 수식은 고도의 추상화 작업이잖아요. 네. 그 언어 중에서도 네. 고도의 추상화가 오히려 고도의 소통의 형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김상욱 교수도 이 양자 물리학을 사람이 이해 못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거니까. 언어로서 이것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아, 네. 지금 지구인이 갖고 있는 언어 영역으로서는 이 양자 물리학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이해 못하는 제가 당연하네요. 당연한 네. 것입니다. 그냥 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죠. 점이 찍히는 순간 점이 아니잖아요. 네, 그걸 확대해 보면 또 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점이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큰 어떠한 것이라도 멀리서 보면 하나이죠. 지구마저도 네, 푸른 점이잖아요. 그렇죠. 네. 칼 세이건이 얘기하기로는 이제 창백한 푸른 점. 칼 세이건은 정말 티끌만한 이 점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전쟁하고 기아에 쌓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더라고요. 참 천문학자들은 판이 커요. 그런 면에서 김상욱 작가가 점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라는 이 지적이 정말 적절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정의를 내리는 순간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 외부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현대 물리학에서도 우리는 원자라는 것은 이게 원자 핵과 전자로 나눠지고 또 거기서 또 크로 또 쪼개지고 근데 앞으로 또 시간이 지나서 과학이 발달하면 점점 더 쪼개질 수 있지 않는가. 결국 계속 물을 향해서 가는 거죠. 이 점이라는 것은 명사화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 책에 실린 벤타블랙이라는 색깔이 있었잖아요. 이게 반짝반짝 빛나는 조형물에다가 벤타블랙을 싹 입히는 순간 정말 빠져들어가는 블랙홀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경이로워서 몇 번을 찾아보곤 했어요. 이 벤타블랙을. 이게 사진으로만 봐도 마치 그렇죠. 찍어놓은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편집을 해서 그냥 색깔을 따로 칠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죠. 사진만으로도 압도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검정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유지원 작가도 이 책에서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색을 보면서 그냥 색이다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우리 뇌는 감정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은 검정을 보면서 세련된 색깔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진짜 어두운 내 인생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검정에도 색깔에도 감정이 있다. 그리고 감각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검정이라는 색깔은 원초적인 색깔, 모든 색깔을 품고 있는 색깔. 그렇죠. 그래서 신비롭기도 하고 그 앞에 쓰면 이제 공포스럽기도 하고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책이 저한테는 굉장히 이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술 작품도 많이 나오고 사진 자료도 풍부하고 글자 폰트 보는 재미도 있었고. 그래서 스님한테 혹시 이 책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작품이나 어떤 폰트나 무언가가 있으시다면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이 책이 이쁘게 보이는 이유는 아마 유지원 작가의 공이 좀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좀 해봤고요. 왜냐하면 김상옥 교수가 쓴 글과 유지원 교수가 썼는 이 글의 폰트 자체를 다르게 폰트끼리 또 대화하는 느낌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참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디자이너가 막 과학에 대해서 얘기. 김성옥 교수는 뭐 초현실주의의 뭐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지원 교수가 글자 풍경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영화 감독 박찬욱 감독이 추천사를 적었더라고요. 오. 유지원은 과학자의 머리와 디자이너의 손과 시인의 마음을 가진 인문주의자다라고 했더라고요. 네. 최고의 평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책 중에 이제 렘브란트의 작품이 나오거든요. 프란스 반닌코크 대위의 중대라는 그 작품인데 야경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이게 그림 자체가 껌껌한 배경을 하고 있고 민병대 옷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건 야경이다라고 했고 그래서 그 작품 안에 있는 시대 배경도 좀 다른 시대 배경을 알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주사를 넣었는데 화학적인 변화를 겪어서 원래는 밝은 것인데 어둡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부터 다시 복원 작업에 들어갔더라고요. 같은 작품이란 말이죠. 본질은 똑같은 작품인데 화학적인 변화를 해서 물리적으로 뭔가 색이 바뀌지 않습니다. 네. 그러고 해서 이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부분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이 야경이라는 작품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게. 그림만 봐도 그림 앞에서 압도당할 것 같아요. 네. 사실 초현실주의 작품들은 저는 사실 뭔지는 모르겠어요. 당연해요. 양자물리학하고 똑같아. 그러니까요. 네. 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홍대 이작가라는 분이 연예인 예술가들의 작품에 대해서 비평을 하는 것들이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구혜선 배우의 작품에 대해서 이제 혹평을 했던 것이 과연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 어떠세요? 이러한 비평과 이 비평이 이제 향했던 칼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관? 싸움을 구경하는. 꿀계라고 하는 것이 그들만의 리그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네. 김상욱 교수가 예술이 무엇인지는 예술계가 정한다. 마르셀 디샹의 이제 작품을 소개를 하는데 남자 소변기를 걸어놓고는 샘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게 수십억의 경매에 또 되더라. 이게 뭐냐는 거죠. 우리 같은 일반적인 그 문외한이나 일반적으로 그 관심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예술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인식 자체도 못하고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예술계가 비평가가
평론가가 와 이것은 10억짜리 작품이에요, 20억짜리 작품이에요라고 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다를 거라는 거죠. 듀샹의 그 샘이라는 작품은 그 지점에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술인지 아닌지 고민하게 하는. 이게 과연 뭘까? 네. 이게 예술이야? 네. 이만한 가치가 있어? 네. 라는 담론과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생산해냈잖아요. 네. 그 작품이 나온 지 지금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소변기를 걸어놓고 이건 샘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이미 그 역할은 끝냈기 때문에 그렇죠. 더 이상의 가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따져본다면 이제 홍대 이 작가의 역할도 잘 한 게 아닌가. 그러네요. 네, 그리고 구혜선 있고 솔비 씨도 얘기가 되어 있고 누구죠? 하정우, 예, 하정우 씨. 조영남. 조영남은 인정을 했으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참전을 해버렸죠. 이게 과연 예술일까 아닐까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비판을 했지만 이건 작품도 아니야. 이거는 뭐 신입생들 작품 정도밖에 안 돼. 뭐 21학번 뭐 작품밖에 안 돼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저도 찾아봤어요. 그래서. 구혜선 씨 입장에서는 좀 이득 부분이 아닌가? 그렇죠.